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가불선진국 저자 조국입니다. 먼저 가불선진국이 10만 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서 읽어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셔서 저자로서 많이 기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권 선진국을 넘어 사회권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 28일 가불선진국 10만 부 발간을 기념으로 해서 조국, 내일의 조국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북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연하고 최경영 기자님이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로 다룰 것인데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사회권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 노동, 복지, 의료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는 것,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권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23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은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나라 국가 사회적으로나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또 시민 여러분도 뜻과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12월 28일 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가불선진국을 사실은 작년 3월에 냈는데 제가 사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딱 한 번 이 공간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냈던 DK 눈물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좀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바람에 전국에서 북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 계신 메디치 미디어 김 사장님 포함해서 그 메디치 미디어 관계자로부터 많은 항의와 불만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끝나기 전에 이런 행사를 한번 해야겠다. 제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마침 가불선진국 오늘 아마 봐으셨을 것 같은데 10만 부 발간 기념으로 양장본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 점에서는 참 너무 감사의 마음이 커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메디치 미디어의 미디어사업본부장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분만한 딱 맞춤의 분이 없으세요. 전 사실 옆에서 거들기만 할 생각입니다. 최경영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예. 최 기자님, 예. 뭐 큰 집을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공영방송을 나오셔서 많이 겸손해지셨습니다. 아니, 조국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좀 움츠려드네요. 왜 두 분은 그러세요? 어떻게 뭐 진행을 함께 하신 적이 있으시던가? 처음이죠.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처음. 네. 사실은 말씀드려도 돼요? 예. KBS에 있을 때 막 그 조국 대전이 시작될 즈음이죠. 네, 예. 시작될 즈음에 제가 KBS 탐사보도팀에 있고 경제쇼도 진행을 했었는데 사회부장이랑 몇 명을 꼬셔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다 인터뷰를 1시간, 2시간씩 무제한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조국 전 장관의 그때 당시 장관의 마크맨이 돼서 계속 연락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 그 사회부장 했던 친구가 검찰총장 마크맨이 돼서 어떻게든 사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일단
무제한 토론을 하고 그때 이제 조국 장관께 제시한 것은 TV로 나가는 거는 뭐 1시간 정도 편집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는 모든 것을 다 올리겠다. 2시간, 3시간. 그래서 사태 전말을 좀 보여주겠다. 그리고 총장도 충분히 그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어떤 사건의 전말을 다 보여주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공영방송으로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조국 장관님은 그때 당시에 사실 처음에는 좀 마음이 동하셨어. 예, 예.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 쪽은 뭐 거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 가불선지국 읽으셨지요? 그럼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네. 어떠셨어요? 짧은 독후감으로 시작하시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리 이제.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지잖아요. 그냥 동지구나 뭐 그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렇게 동지가 아니라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질문을 날카롭게 해야 하는 위치에 계셔야 되는데 호를 단신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오셨습니다. 책 읽고 작가님한테 저는 오늘 호칭이 중간에만 헷갈려도 용서하세요. 작가님으로 저는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대중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 믿고요, 저도 안 믿고. 대중은 참 오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 그리고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돼 있는 기성세대의 생각은 지금 그리고 또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20대나 요즘 뭐 청년들 아주 빠르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알잖아요. 우리 집 잘 사는 거. 그런 아이들의 생각과 그렇지 못한 한 7, 80%의 아이들.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양가 부모로부터 결혼도 그들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집을 두 채를 얻어받을 건데 한 80%는 영원히 무주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20%와 80%의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을 텐데 게다가 그 안에 인식의 갈등, 지금 2030 세대라고 하는 거를 한 묶음으로 놓으셨지만 그들은 사실은 그들도 우리는 한 묶음이야. 그래서 586과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는 한 80%는 집을 영원히 못 갖고 결혼을 못하게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과 한 20%는 양가 부모로부터 집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식은 또 나는 언젠가는 내 부모들처럼 또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10억, 20억 돈을 벌 수도 있어. 그래서 분양해서 로또 분양 받을 수도 있어. 라는 또 욕망이 이글이글 하거든요. 제가 보는 대중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권에 관해서는 사실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손이 안 갈 거란 말이지. 거기에 관한 해결책? 그 인식도 바꾸고 네, 예. 그리고 그 속도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그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뭐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 이중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아파트, 뭐 또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청년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도 내가 아주 TV에 나오는 매우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살고 그걸 또 차익을 남겨서 파는 것을 꿈꾸죠. 근데 현실은 80%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뭐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급식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들고 나왔을 때 논쟁이 이제 크게 벌어졌습니다. 애들한테 밥을 공짜로 준다 안 준다 이런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 논쟁이 벌어져서 왜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무상교복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효능감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주택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전 현재 주택에서 전 국민 모두에게 한꺼번에 왕창 임대주택을 주는 것은 일단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당장은.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장은 쉽지 않을 건데 저는 제 개인 생각은 과거에 있었던 안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과거 홍정학 중소벤처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했던 제안이고 또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는 겁니다. 일단 신혼부부에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혼부부에서 그 범위를 딱 신혼부부로 한정하면 물론 이미 결혼한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서 신혼부부부터 시작하고 단계별로 몇 개년 계획에 따라서 또 늘리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는 건설업자 포함해서 격렬한 반대를 해서 그 홍정학 의원만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사실 그 시점에. 저는 그 홍정학 의원께서 만드셨던 그 안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당장 앞으로 한 정권이 이제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이 청년 중심으로 또는 신혼부부 중심으로 줄 수 있는지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 하고 또 그 다음 정권은 또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거 괜찮네 하면 저항감도 줄 수도 있고 또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독자분들께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두 장관님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깊이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이번에 확인했는데 법학자시잖아요. 뭐 정치와 뭐 검찰 문제 이런 질문이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삶에 대한 태도 문제,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오늘 최 기자님이 또 경제부 기자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꼭꼭 씹어서 경제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질문 경계로만 가고 있어요. 이거 보기 힘드신 지금 광경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여쭐게요. 예. 사실 분배 원칙은 이제 지금은 사라져버렸는데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누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단문 할아버지 이후에 대충 우상향이었는데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 성장 파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혹시 작가님 빵을 만들 줄 아는 진보주의자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어디서 빵을 혹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우리 최 기자님 앞에서 제가 뭐 얘기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전혀 아닌데 저는 뭐 이제 통상적 우리 사회에서의 보통의 뭐 식자층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통상 보면 이제 이미 한국 사회가 OECD 기준으로 선진국이 됐습니다. 경제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OECD 국가의 경우 고도 성장이 사실상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처럼 막 뻥뻥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다른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고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 고도 성장이 안 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온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봤던 북구 나라건 서구의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물론 간단한 방식은 제국주의 해가지고 식민지 만들어서 수탈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건 우리가 뭐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주 평범한 그 경제 신문을 읽는 사람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그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경제 성장이 뻥뻥뻥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수를 그러니까 내부의 이 좀 어려운 말 좀 경제학적 용어이던데 뭐 내포적 성장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일자리건 수입이건 뭐든 간에 지금 복지가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복지 수준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기대 수준이.
육아 문제건 교육 문제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 애가 여러 명이고 해도 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놓아 먹였어요. 애들이 그냥 알아서 다 사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 어려울 때는 농촌 같은 경우는 서로 돌봐주고. 근데 그런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걸 전제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육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전국에 저는 국공립 유치원, 육아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립 유치원도 어렵지만 국공립 그쪽 보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경쟁률이 100대 1 됩니다. 나라에서 그걸 저는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 관련 일자리가 다른 나라 일 보게 되면 복지 관련 일자리를 늘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와 수입을 늘리는 게 있고, 뭐 그 외에 또 물론 이제 더 어렵게는 뭐 AI 문제, 그 다음에 높은 기술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중국 시장이 닫혔거든요. 북한 시장 닫혔거든요. 전 중국 시장 다시 열어야 되고, 러시아 시장 다시 들어가야 되고, 북한과의 관계를 열어야죠. 이게 시장을 스스로 우리가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닫았고, 중국도 닫고, 러시아의 현대차, 자동차 다 철수했습니다. 이건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대적으로 저쪽은 다 공산국가다 해서 지금 장사 안 한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정말 단순무식한 생각인데 이데올로기하고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이전 정부도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돈 벌어온 게 그 덕분이 큰데 그걸 스스로 닫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북한 시장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초심자 수준의 답을 미안합니다. 저는 아직 평생 언론인 생활을 할 거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민주당 정권이 잡고 난 다음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미국이 지표가 되게 좋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도 막 그냥 어떤 분기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5% 올라. 미국같이 사이즈가 그렇게 20조 달러가 넘는 나라가 연평균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2천억 달러 정도 GDP 수준인데. 근데 그런 나라에서 실업도 굉장히 낮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거의 잡혀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이든을 욕하지? 예.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 그래서 요새 등장하는 이름이 바이브 세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느낌상 리세션이라는 말이에요. 느낌상 리세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퍼뜨렸냐면 트위터에서 퍼뜨렸다고 그래서 트위터 리세션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의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들고 실질소득 감소하고, 실질소득 감소하는 나라는 이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 언론은 또 태평성대 같고 실질소득이 증가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베네수엘라 된다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계속 베네수엘라. 너무 친숙해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한번 가보고 싶죠? 너무 친숙해서. 네. 근데 베네수엘라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8시 되면 바에 술집에 문을 못 엽니다. 식당도 문을 못 열어요. 이런 수도 한복판이. 왜냐하면 마피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납치하고 그래요. 일반인 납치해가지고 $1,000씩 받고 그런 나라입니다. 경찰이 거기에 또 부역자들이 있고, 마피아 부역자들이 있고. 근데 그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 그리고 수입 대체 산업으로 완전히 속여는 많지만 그거 쓰다가 좌파 우파 포퓰리즘에 완전히 나간 나라, 그것과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쓰려고 하면,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우리한테는 돈 안 줘도 돼.
우리는 기초연금 깎아줘. 예? 자식들이 잘 먹어야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되게 정치하기 편한 나라예요.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베네수엘라 그러면 계속 속아. 그리고 경제가 나쁘다 그러면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좋았나? 이게 경제가 반은 심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이 조장하는 게 너무 심한 5년과 지금의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무역 수지 뭐 몇십 개월 적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단적으로 그 성장률 말씀하셨으니까 성장률 같은 경우도 OECD 평균 성장률에 이렇게 3년 연속 내년까지 하면 3년 연속입니다. 평균보다 못해요. 올해는 일본이 2% 정도 성장하는데 우리가 1.4%예요.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 한 20-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조국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나중에 와서 중국이랑 어떻게 잘해볼까 하면서 뒤에서 손잡는데 우리가 갑자기 깃받들고 중국 러시아 싫어! 네? 노태우 정부 때 다 국방외교 해가지고 터놓은 거를 보수 정부 때 터놓은 거를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투사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서 또 국익과 실익을 실천하는 무슨 명분과 실익을 다 실천하는 뭐 외교와 뭐 북한 관계를 성립했다고 우리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완전히 달라버리고 그걸 또 우쭈쭈 하면서 또는 객관적인 양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언론 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답답한 게요. 본인들이 객관적인 척 보이려고 생각해요. 언론인들이. 본인들이 객관적인 척 보이는 게 언론인의 사명이 아니고요. 독자와 시청자와 청취자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내가 객관적인 척 보이는 게 무슨 근데 젊은 애들부터 이거 저보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다고 쳐요. 원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위선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하지만 20, 30대까지도 그런 척을 해요. 공정한 척 무슨 척 근데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계속 발을 차. 근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계속 발을 차도 상대 팀이 발을 2번 찰 때까지 기다려서 호루라기를 2번씩 불러야 공정한 보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 중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속고 계시는 공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도올 김호영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막 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화살로 시대를 맞추는 게 적중하는 마칠 중자의 중용인 거예요. 사실은 가운데 중자긴 하죠. 하지만 그 의미는 마칠 중자라는 겁니다. 사람 인변이 하나 있는 거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도올 김호영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자 강연을 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언론의 객관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계속 발로 차는데 호루라기 분담 안 되면 퇴장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심판 아닙니까? 팩트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판사하고 기자 아니에요? 근데 자꾸 불면 안 되고요. 딱 5대5로만 불어야 된다는 거죠. 피스를.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또 거기에 그렇구나. 저놈이 나쁜 놈이었네. 저놈이 좌빨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그거예요. 최 기자님, 예. 이따가 9시 생방송 할 거 여기서 다 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뭐 이런 말들. 예. 자, 하여간 자연스럽게. 답답한 마음을 섣불리 냈습니다. 정 장관님 앞에서. 네, 근데 이 제목이 사회권 선진국을 향하여잖아요. 주제로 이제 싹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너무 진행을 잘하십니다. 근데 머릿말에 우리 작가님께서 사회권은커녕 자유권도 위태로워질 것 같다. 점쟁이도 아니신데 지금 사실은 시민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민주주의 위기. 사실 지금 그런 상황에 도래한 것 같아요. 네네. 작가님 그 쓰실 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문장이 아마 작년에 이 책에 냈을 때 초판 머릿말 문장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책을 낸 것, 탈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날 대통령 선거 끝난 네네. 새벽에 그렇죠. 머릿말 마무리하고 탈고를 넘겼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잘났다 이런 취지, 뭐 예언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정치인 또는 정당,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를 보려면 그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곁으로 하는 말 말고, 공정과 상식 이런 말은 또 다 하잖아요. 뭐 모든 선거 때 다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반값 등록금, 반값 주택 한다고 했거든요. 모두 선거 시기는 좋은 말을 합니다. 멋진 공약을 하고 계층 계급별로 맞춘 공약을 던집니다. 아직은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잘 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 외에 저 사람이 누구와 같이 있지를 먼저 봅니다. 누구의 친구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친구는 또 누구지? 근데 윤석열 당시 후보와 후보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시점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후예들의 이 자기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 국민의힘은 민주정의당의 후예 아닙니까?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이 민주정의 좋은 말인데 민주와 정의를 외쳤다고 해서 전두환을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같이 했던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재벌의 이익에, 그리고 과거 자유권을 억압했던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펼칠 것인지는 명약관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님께.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저도 계속 드는 생각이 자유권과 사회권이 사실은 하나로 융합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의 자유와 누구의 사회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TV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최근에 그 줄리아니 뉴욕 시장 했던 사람 있잖아요. 트럼프의 최측근이 한 2천억 달러 토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졌어요. 이 사람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명예훼손이냐면 그냥 조지아주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인 말단 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2명이 이 사람들 때문에 부정투표가 됐다. 그래서 트럼프가 졌다라고 부정선거를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말단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1심 법원이 1억 4,800만 달러, 제 기억으로 1억 4,800만 달러, 한 2천억 원을 이 두 사람에게 줘라. 한 1,000억씩 따뜻하겠죠? 네. 나눠 가질 수 있는 1억 4,800만 달러 줘라 라고 한 거예요. 거꾸로 이 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할 자유, 그 다음에 배상받을 자유. 하지만 줄리아니가 라는 권력자의 말할 자유는 억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랄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말할 자유에 관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을 공격하고
때려잡고 뭐 이러는 거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법원이 보고 있잖아요. 반면에 언론사나 그 유명한 설리반 아시죠? 네, 설리반 판결. 법학 교수 앞에서 제가 설리반 대 뉴욕타임스 케이스가 가장 유명한데, 뉴욕타임스가 실제로 광고 기사에서 조금 실수를 했죠. 팩트가 틀린 게 몇 개 있었는데 근데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대법원에서는 이겼거든요. 팩트가 몇 개 틀려도 설리반이라는 공직자는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고위공직자의 크기야. 그게 법원이 설정해준 거거든요. 언론이나 일반 시민의 자유는 니들보다 훨씬 커. 근데 이 나라는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자유가 저보다 훨씬 커요. 저 같은 언론인은 쫓겨나야 되고, 사실상 그렇죠. 뉴스타파 같은 독립 언론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압수수색 당해야 되고, 어린아이 있는 데에서 조금 저 아이 등교시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얘 그냥 이게 하고 그냥 막 압수수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명예훼손, 뉴스타파가 명예훼손을 안 했고 양보를 한 거잖아요. 윤석열과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그래서 오히려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도 2천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잘 먹고 잘 삽시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이제 이어서 하자면, 제가 뭐 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OECD 국가 수준, 또 자유권 선진국 수준이라 한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반면에 그 언론이 비판하는 공직자, 정치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판을 감수하라. 이게 딱 핵심적 원리입니다. 아까 설리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그 뉴스타파 압수수색 당하고 뉴스버스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 뉴스란 이름이 앞에 가면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뉴스 공장도 당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 이유가 뭐 명예훼손죄예요.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게 참 정말 만약에 외국 같으면 OECD 국가, 자유권 선진국 국가에서는 그런 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영장이 안 나옵니다. 그걸 영장을 해가지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수사를 할 수는 있겠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떠들썩하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기소하고 기자 부르고 또 망신 주고 이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아예. 근데 우리는,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언론사 압수수색 한다는 얘기 명예훼손으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고영주라는 그 아주 특이한 그 변호사가 문재인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압수수색 당했을 것 같아요? 안 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최 기자께서 윤석열은 뭐뭐뭐뭐다, 그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유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완전히 이제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말을 하고, 그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 그거는 국민들의 힘이거든요. 권위주의를 타도하고 자유권을 쟁취했던 힘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의 자유를 억압은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 딱 찍어서 언론사 중에서 그 권력자를 비판하게 되면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뭐 환직으로 보내고 이러면 시민들이 또는 다른 동료 기자들이 어려운 말인데 위축 효과라 그래가지고 쪼는 겁니다. 아, 나도 당하겠지. 압수수색 한번 당해보면 기분이 더럽습니다.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그러면 얼마나 겁이 나고 짜증나고 화나겠어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기자들에게 너희들도 까불면 이렇게 돼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법고시 로스쿨에서 다 배우죠?
다 배우죠. 예, 예. 다 배우는데 예, 율사님들이 현실에 적용을 딴 걸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하네요. 자, 책 내용 조금 더 해볼게요. 저는 책에서도 인상 깊었던 대목이 서초동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상상에 드는 서초동 카르텔인데 어느 챕터에 나오냐면 예, 지역 균형 발전에 나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사법부 조직을 몽땅 다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 내용도 조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안 풀리는 사회권 문제와 관련해서 안 풀리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집중, 서울 공화국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거든요. 다 그냥 청년들은 다 올라오고 지방에는 노인만 있는 이런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제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을 가게 되면 부산 구도심이 텅텅 비고 그 번성하던 그쪽 도시의 주민들도 어르신들, 노인들만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다 어디 갔냐 그러면 그 가까운 울산, 창원으로 가거나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죠. 직장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과거에는 부산, 광주,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도시였고 거기서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직장 가지고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80년 초에 대학에 들어왔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서울로 유학을 오지 않은 친구들, 부산 지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거기서 직장 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샀습니다. 다시 애 둘, 셋 낳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끊임없이 지방 분권 얘기하고 관공서를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전에는 뭘 보내고 예컨대 구미에는 뭘 보내고 이렇게 막 보내뒀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이제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관련 관공서를 내보내자 해서 뭐 세종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계속 주장해왔고 근래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 발의까지 했던데 저는 서초동 카르텔, 서초동 아까 나왔습니다만 서초동에 보면 법원과 검찰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은 다 있어야 됩니다. 지역 단위로. 검찰이나 법원이 다 있어야 되나 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직접 시민들이 출석해서 일 보는 데가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로 접수하고 서류로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사람들마다 그 지역 주민마다 원하는 데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을 광주에 보내고 검찰청을 대구에 보내고 이렇게 왜 못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예컨대 뭐 강릉에 보내고 그러면 그걸 하는데 시민들의 업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이 지방에 있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변호사들도 요즘에 전자접수합니다, 서류를. 그러면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다. 그러면 대법원이 통째로 가니까 광주 시민들이 좋아하겠죠. 대구에 검찰청이 있다 그러면 일단 건물도 들어서고 직원들도 와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식당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도 내려오니까 뭐 육아 문제,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뭔가 늘겠죠. 이런 식으로 지방에 내보낼 게 매우 많다. 지방으로 내려보낼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 분권의 효과 외에 서초동 카르텔,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 그 판사는 다 다른 역할입니다. 법원이 해야 될 역할은 검찰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친구인 거죠. 저는 법조 삼륜이라고 얘기하는 서초동 용어가 완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삼륜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법원,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세 개의 바퀴란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 역할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서로 연수원 동기다, 대학 동기다, 서초동에서 같이 어울린다 해서 낮에는 막 이렇게 싸우고 밤에는 술 마시는 이건 깨야 되죠. 그걸 서초동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라도 분산시켜버리면 검사는 검사 역할을 하고 법원은 검사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정말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행정 수도는 지금 세종에 가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개헌이 돼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못 내려가게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헌을 하든 다른 방식이 있다면, 지금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보내는 건 개헌이 필요 없습니다. 법률 사안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초기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또는 집권당의 결단으로 바로 공사해서 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야당이 된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 책에서 제시한 사회권의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길 희망한다. 이 쓰셨어요. 작가님은 뭐 최근에 여러 행사에서도 민주당이 본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하객진으로 날개 펼쳐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이게 다음 총선에도 잘 되겠나요? 172석이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에 국민들이 정말 몰아줬지 않습니까? 180을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 민주당의 힘을 왕창 몰아줬고, 물론 그쪽에서 뭐 조정훈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힘을 몰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게 효능감 문제인데,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이전보다 잘 싸우는 것 같아. 물론 이상한 분도 계시고 모자란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만족감은 좀 충족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김건희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제가 말한 이 사회권 문제와 관련한 효능감은 아직 민주당이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다가오는 총선 공약이 될지 또는 대선 공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이 민생을 바꾸는, 어려운 말로 하면 사회권입니다. 그런 공약들을 세게 내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과 호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를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제안한 거를 보다 세련되게 민주당 후보가 왜 못하냐는 겁니다. 신혼부부에게 몇만 채 언제까지 드리겠다.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별로 1년에 몇 개씩 지어서 5년 뒤에는 몇 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1년에 몇 채씩 지어서 5년 뒤에는 몇 채 짓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정치적 효능감 말고 이 사회 경제적 효능감이 있을 때 저는 그 정권도 되찾아올 수 있고 그 정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또 재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오늘 뉴스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거 하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꼭 한 가지 제가 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모두한테 꼭 기억하자. 지금 조국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부분에 다 동의를 하는데, 민주당 정부건 보수당 정부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다 혁신이나 개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조금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선언하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국민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대중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살을 이렇게 벗겨내면 아파 그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기려고 하는 순간 안 돼 이런 게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헌법재판소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집단이 그 수도 이전을 좌절만 안 시켰더라도 우리의 지금 인구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풀리는,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진화론을 믿으시는지 창조론을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쥐들이 모여 살면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예, 너무 밀집 지역에 모여 살면 서울 최저음이 0.5거든요. 그럼 편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국토가 없냐고 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헌법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국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막아버렸던 거잖아요. 서울대도 뭐 지방 국립대학도 다 서울대화 시키는 문제랄지 여러 지금 말씀 못 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할 때 하지마 일단 아파 이거를 제발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최 기자님을 아무래도 국회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저 질문지를 한 3번 붙였는데 개헌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오늘 또 기사가 쫙 나서 굉장히 이렇게 점프예요. 만일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전제로 이렇게 돼서. 아니 제가 뭐 그 얘기를 이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이제 뽑으셨는데 기본 전제는 우리가 200석을 달라 180석을 달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저 사람 민주당에게 또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진영에게 표를 몰아줘야겠다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전 2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3년 반 뒤에 지금부터 3년 반 뒤에 대선에서 내가 표를 찍어서 이걸 못 기다린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 한 70%의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화가 나고 짜증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종식시키지? 뭐 무장혁명을 일으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탄핵을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탄핵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법률적 탄핵이란 것 외에 정치적 탄핵을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법률적 탄핵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하면 아주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박근혜 정부 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 하시는 이유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탄핵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200석이 만들어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 다른 얘기도 참 생각을 해보셔라. 그건 뭐냐면 똑같이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200석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200석 쉽게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200석 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분노가 모여서 그 최대치가 발휘되고 민주당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200석이 된다고 전제할 때 얘기입니다. 그 경우 탄핵이란 거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거는 개헌이란 게 있다. 그리고 개헌은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 넣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60항쟁 다 찬성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분권공화국 넣고 대통령 중임제 넣고 엄청나게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19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변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만 넣자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넣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균적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5.18 넣어버리면 아무도 반대를 못할 거예요. 그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가 됩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개헌을 한다 그러면 동의를 하실 거고 특히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리고 부칙에
이 헌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6공화국 하에 살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1987년 헌법은 6공화국이고 새로 만들어질 헌법을 7공화국이라고 이제 불리겠죠. 우린 수십 년간 60 헌법 하에 사는데 7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조건 하에서 현 대통령의 임기는 향후 대선 시기로 한다는 부칙조항만 하나 있으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12월에 대선 나가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나가고 뭐 예를 들자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오세훈이 될지 모르겠는데 4월 총선하고 12월에 대선할 수 있다. 물론 전제는 매우 어렵지만 200석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여러 우리가 상상력을 좀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 기자님 9시 라이브 하려면 여기서 몇 시 뛰어가야 돼요? 뭐 지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지금 가셔야 되는군요. 자, 지금 어쨌든 의견 보내드려. 질문, 코멘트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 한 말씀 하시고. 또 세경 TV 독자들 청중들이 기다리니까요. 와, 하여간 조 장관님이랑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감사드리고요. 조국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는 명확히 아직까지도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범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거기에 관해서 어떤 우리가 공감 그리고 어떤 연대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좀 더 민주주의나 자유 지금 말씀하신 사회권 이런 것들이 폭이 계속 좀 넓어지셨으면 그래서 최근에 교황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동성애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맨날 동성애 금지만 말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동성애 축복은 못 해주냐? 축복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소도 같은 것들, 향수 부부 같은 거는 좀 걷어버리고 서로를 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 고맙습니다. 네. 방송 잘하시고요. 네. 여러분 최 기자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네. 자 저희는 바로 독자와 함께 조국의 내일을 말하다. 아니 우리 작가님 이름을 정말 부모님이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막 어느 라임을 넣어도 자,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 되나요? 예, 시작 예. 전에 저희가 그냥 오늘 초대보다 깜짝 손님이세요. 직접 오늘 행사에 참여하기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한테 이 단어 별로 마음이 아픈 단어지만 땅콩 회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크게. 네, 박창진 대한항공주 사무장님.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하면 다음에 자동으로 나와줘야 돼. 우리 정도는. 바이든. 네, MBC의 이기주 기자님 오셨습니다. 잠시 두 분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쓰세요. 가운데로. 네, 가운데 쓰십시오. 서로 한마디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님이니까. 요거 드리면 되겠네. 이 두 분, 우리 작가님 포함해서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공통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제가 여쭤볼게요. 두 분의 공통점을 단어 하나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자가 어떤 힘이 있어도 상식과 어긋나는 행위에 있어서는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초를 겪고 지금도 꿋꿋이 자기 길을 가시는 거죠. 예, 이분이 두 분의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자, 우리 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 좀 듣고요. 그리고 다시 선생님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혀 알지 못한 이 무대에 서는 일이 생겨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땅콩 그 땅콩의 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공통점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마땅히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치 미디어에서 최근에 기자 유감이라는 책을 낸 MBC의 이기주 기자입니다. 제가 그 기자유감 에필로그에 기자가 기사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특종을 위해서 힘없는 누군가를 강제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도 안 된다라는 글을 썼는데 최근에 발생한 어떤 유명인의 죽음을 두고 제가 요즘에 그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사 관행과 보도 행태가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이 어쩌면 우리의 좀 게으름 때문에 계속돼 왔던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님이 그때 또 수사 공보 규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게 다시 과거로 다시 다 퇴행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큰 아쉬움이 있고요. 요즘 제가 다시 용산에서 나와서 사회부로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후배들이랑 같이 방심위에 어떤 좀 수상한 민원 의혹 요즘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연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뭘 좀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안을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이렇게 사법화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행태가 과연 다 옳은 것인가?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나 하는 고민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가불 선진국 독자분들께서 많이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기자 유감도 많이 읽어주시고 연말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선물도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면 두 분 다 메디치에서 책 내셨죠? 네. 예. 여러분, 저도 냈습니다, 심지어. 근데 저처럼 책을 잘 못 팔면요, 이렇게 몸이 팔려서 일을 하게 되니까 책을 함부로 내시면 안 돼요. 자,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합니다.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와, 정말 제가 그 질문지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이걸 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최대한 뽑아왔는데 비슷한 결의 질문들을 뽑았는데 여기 대관 시간도 있고 해서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좀 속상할 수 있지만 질문 드려야겠어요. 대한민국에는 2명의 전직 장관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전직 장관은 둘 다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네, 한 분은 바로 국회로 들어가서 여당을 끄는 비대위원장이 됐고, 한 분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날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이걸 가지고 뭐 기분이 어떠냐고 여쭤봐야 될지 사실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래도 기자는 질문하는 게 직업이니까 기사 보시고 어떠셨는지 정말 소감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왕국에 이제 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생각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으로 찾다는 얘기는 너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 같은 경우도 장관 외에 차관급들, 주요 요직들 같은 경우는 쭉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다 지금 다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법부는 지금 건드리지 못한 상태였죠. 근데 드디어 선출된 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하죠, 대부분.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룰은 뭐냐 하면 입법부 같은 경우는 주권자가 선출한 또는 당원이 선출한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밑에서 민초들의 생각을 전제하고 또 정당 같으면 당원들의 생각을 통해서 밑으로부터 올라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뭐 대통령 그대로가 멀쩡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위에서 내려 꼽았느냐? 이 국민의힘이란 집권 여당도 검찰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윤석열 또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고, 그걸 보면서 어느 누구도 윤, 김 두 분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한동훈 외에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현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하려고 그러는데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이다 해서 겁박을 했거든요. 공개 겁박 발언을 했죠. 주저앉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김기현을 앉혔는데 선출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김기현 대표는 당원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만 불출마 선언하라고 그랬더니 울산 내려가서 울산에 선거운동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바로 내려 꼽자라고 해서 이제 청와대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윤, 김 부부의 뜻을 관철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그 포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좀 이쁜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조 작가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너무 추상적이라서 일단 저는 아주 좋은 책 읽을 때 즐겁고요. 그다음에 좋은 술 마실 때도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턱걸이 개수가 늘어날 때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몇 개나 하세요? 네? 몇 개나 하세요? 반동, 배치기란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동을 하면 한 10개 하던 것 같고요. 반동 안 하고 무반동 턱걸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 이게 아니라 무반동으로 하면 겨우겨우 5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네? 주종? 주종은 저는 맥주 빼고 다 마십니다. 맥주를 좀 싫어합니다. 혹시 여기 선물이 쇄도했던데 우리 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전 참고하시고. 매일 술 마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자, 이 두 번째 질문도요. 어머니. 온 가족이 직업도 없고 여유자금 투자도 손실 많은 걸로 아는데 생활자금은 어디서 충당하시나요? 책 팔아서요. 옛날에 저금한 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디치 포함해서 1호 출판사의 책이 많이 나가서 그 책이 또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저는 책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책이 많이 나가면 돈이 많이 벌 것 같습니다만은 인세의 거의 40%를 세금으로 냅니다. 38% 이상을 내게 되고 이제 액수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그만큼 인세를 많이 내죠. 그럼 다음번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세 받은 돈이 물론 변호사 비용, 생활비로 많이 나가는데 그 외에 세금으로도 매우 많이 나감을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세금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가불선진국. 예. 서울의 봄 영화 보며 짧았던 봄이 슬프고 채연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봄이
올까요? 대한민국 봄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의 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보고 있고 우리 국민의 거의 90%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워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말을 못했거나 하더라도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 정말 나쁜 놈이었지, 전두환 정말 나쁜 놈이었지, 다 모두 생각할 겁니다. 저는 2019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검란이라고 얘기한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반정부, 야당 포함해서, 야당이나 비판 언론 포함해서 통계를 봤더니 열흘에 8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된 거 몇 개 언론에 나죠, 그죠? 이건 언론에 난 것만 그렇고 친구, 친인척 등등등등 다 합해서 야당 관련자, 그 다음에 비판 언론 해서 다 포함하면 계산을 해보았더니 지금 열흘에 8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총칼 대신에 수사권, 기소권이 활용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옛날엔 총칼 때문에 저 죽을 줄 몰라 쏴 죽이니까요. 전두환 정권은 쏴 죽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건 없어졌죠. 그 대신 요즘에 청년들이 농반 진반으로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뭐라고 떠들면 너 압색 당하려고 그래? 이런 말 술자리 다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시민들도 그런 농담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문과 폭행과 이런 야만적 폭력도 이겨냈고 전두환 정권을 끝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고문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법률적 폭력이죠. 합법적 폭력을 구사해서 통치를 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폭력과 폭력적 권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데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그 다음 중간 과정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나서 떨덜덜 떨면서 공포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 우리 모두 겪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극복하기 전 단계가 뭐냐 하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권력을 가진 세력에 대한 조롱의 감정입니다. 진짜 한심하다 쟤들이 힘이 세서 우리를 때리고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수준이 한심하구나. 이 감정이 드디어 전 국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모습에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모습에서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도 이건 아닌데 조롱의 감정이 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디오르백을 받는 모습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들을 끌고 가서 파리에서 파리 엑스포에서 폭탄주를 먹이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데 이거는 단순히 공포가 아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공포를 느낀 게 아니라 진짜 웃긴다라고 생각이 들죠. 한심하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런 감정이거든요. 그건 전 그 다음 단계의 감정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로 바뀌는 거죠. 전 지금 공포에서 조롱으로 왔습니다. 공포의 조롱. 저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 한심해. 이 상태로 느끼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힘을 모아서 영화 12.12에서 서울의 봄이 12.12 서울의 봄이 왔다가 그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서울의 봄이 겨울로 바뀌었는데 내년 4월의 봄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년 4월의 봄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예, 좋습니다. 이번 의견은 질문이 아니라 이 작가님한테 하는 일종의 권고이자 숙제를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독자들 수준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름다운 법률과 제도들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분탕질 되었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가까이 대고 좀 얘기해 주시면. 예. 문재인 정부의 아름다운 법률과 제도들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분탕질 되는지 정리하신 자료가 있을까요? 콘서트장에서 풀어낼 양이 아닌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 제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것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다 원위치되었고 아까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성균 씨가 이제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열받아서 최근에 그 관련해서 SNS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제가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법무부 훈령을 바꿔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막자 해서 훈령을 바꿨거든요. 바꿔가지고 이제 물론 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공보관을 통해서 주고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공식 절차에 따라 이제 브리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막 제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걸 만들었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근데 지금 이성균 씨가 돌아가시고 이게 언론이 자신의 제대로 된 원래의 사명을 다해서 이성균 씨가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온갖 방식으로 이성균에 대한 정보를 계속 유출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세연이라는 극우 유튜버한테 뭐가 갔습니까? 통화 내용이 갔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이성균 씨의 통화 내용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성균 씨가 줬습니까? 이성균 씨가 가세연에 줬겠습니까? 수사기관이 갖고 있었죠. 수사기관이 갖고 있은 이성균 씨의 통화 내용이 어떻게 가세연에 있냐고요. 그럼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고 공보준칙을 만들어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알리도록 했는데 그걸 다 없앴죠. 없애고 그 결과가 이성균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서 저는 제가 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공보 관련 준칙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지 그런 비극적 죽음이 안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배동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송 선생님 오셨나요? 저기 손 드셨어요. 네. 우리 송상현 선생님? 네, 야, 송 저기 선생님께서 마이크 가기 힘드니까 정말 아주 한 줄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방배동에서 이사를 가서 지금 한참 못 뵀는데 문 닫으셨어요? 예. 아이고. 자, 우리 송 선생님께서 예. 우리 동네 옛날 이웃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검찰 독재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리 선생님이 저희 동네에서 이제 식당을 하셔가지고 뭐 제가 자주 이용도 하고 또 저한테 음식도 보내주시고 하신 분인데 떠나신 건 제가 이사를 2년 전에 갔기 때문에 접으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신 질문이 너무 큰 질문이고 넓은 질문에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폭력에 대한 공포에서 그다음에 조롱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힘이 없더라도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약간 위축되세요. 그런 분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 받을까봐. 별거 아닌데도. 그러면 담벼락은 뭐냐? 안 듣는 거죠. 담벼락은 귀가 없잖아요. 집안에서건 담벼락에선 DJ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면 저는 담벼락에도 귀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담벼락에 해라 한 이유가 묘한 느낌을 전 항상 가졌어요. 귀가 없는 담벼락에 말하라 하신 이유가 담벼락에 가면 저의 해석입니다. 귀가 없고 그냥 사물에 불과한 콘크리트지만 그 공명, 울림이 담벼락을 넘어가거나 담벼락을 타고 가서 전달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는 본인을 밝히고 싶으시면요 손 번쩍 드세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입니다. 오셨어요? 네.
자, 저는 이 질문을 일어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학생이신데 법학자로서의 작가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찬 질문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뭐 어르신들도 반갑고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공부하고 있는 청년이 왔다는 것도 청년 맞나요? 네. 군대. 질문 직접 해보실래요? 네. 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로스쿨을 진로를 선택하고 입학을 하고 현재 공무에 있으면서 준비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공조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법을 공부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교수님으로서 그냥 시작하는 수업 시작하는 학생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나 책이 있으시다면 지금 군대 군 복무하시면서 로스쿨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리트 책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리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뭐 기본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로스쿨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좀 법률적 얘기인데 법학자들이나 이제 법률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리걸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은 뭐냐 하면 제가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그 고등학교 사회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판결들을 모은 제가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뭐 다른 방식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바꾼 중요 판결들이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시면 지금 뭐 이제 아직 법대생이 아니지만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정치인은 또는 경제인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정치학자, 경제학자 또는 정치인, 경제인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법을 공부하면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하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시민들이 정치적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법적인 쟁점은 뭐지를 먼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법률적 쟁점은 뭐지를 먼저 뽑아내려면 판결문을 보시는 게 좋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판결문은 너무 어려우니까 제 기억에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100대 판결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걸 보시면 중요 사안별로 어떤 쟁점이 있었고 그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내가 법을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책 제목은 찾아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개인이 공부하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뽑아서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군복무를 또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쪽집게 강의였습니다. 자, 이 질문은 사전 질문에 제가 좀 보탰어요. 자, 가불선진국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빚내서 잔치 벌인 지난 시간을 메꾸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하셨길래 제가 이렇게 1. 주국신당 만든다. 2. 남의 만든 신당에 들어간다. 3. 출마한다. 저는 이제 저런 객관식 질문에 속지 않습니다. 객관식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제가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 강요당하는 거거든요. 작가님, 1, 2, 3이 객관식이 아니고요. 1번 OX 세모,
2번 OX세요. 그 역시 마찬가지죠. OX든 객관식에 따라서 하게 뭐부터 되면 하실 건가요?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제가 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보다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제가 뭐 여러 공연 북콘서트건 인터뷰 중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 1개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민족수석도 아닙니다. 작가에 불과하죠. 제가 법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은 무엇인가 물었어요. 그때 제가 작가입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현재 제가 직업이 작가인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저를 작가로만 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 떠들어 놨으면 제가 말에 상응하는 행동, 그 말을 책임지는 행동은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물론 책을 더 쓰고 북콘서트 하는 작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행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 이전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가 행동을 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추상적으로는 사회권 선진국 또는 제7공화국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정말 7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 혼자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책 쓰고 강의하는 것은 제가 혼자 하는 거라면 이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시민들이 도와주시고 제 친구와 동지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제가 뭘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여기서 제가 지금 질문하신 답변 중에 1번 2번 이렇게 답할 수는 없다. 근데 좀 추상적이지만 제가 광주에서 이제 그런 유사한 질문이 있어 돌 하나 들겠다 그랬는데 돌을 던지건 돌을 쌌던 간에 제가 이제 말에 부응하는 행동은 하겠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가장 나이 많은 정치부 기자 성한용 한겨레 신문 기자가 예. 저랑 유튜브를 진행하는데 네. 제가 후아유라는 인물 코너를 6번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조 전 법무부 장관님을 했는데 성한용 기자의 말을 빌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조 전 장관이 말을 했듯이 그분이 돌을 들 때는 시민과 동지들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당연하죠. 네. 제가 윤석열 정권의 머리를 숙이거나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며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당하고도 제가 윤석열 밑에서 머리 숙이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신다면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돈 더 많이 벌려고 살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또 집도 있고 인세도 들어오거든요. 제가 돈 더 벌려고 아둥바둥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한다면 제가 법무부 장관 35일째만 해봤거든요. 제가 장관 하나 더 해보겠다고 장관을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돈 더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이라는 걸 해봤고 시쳇말로 이름도 조금 나봤는데 다 박살이 났었거든요. 저만이 아니라 전체 가족이 도륙이 되었는데 정치 사회적으로 도륙이 되었는데 그러면 저와 저 개인의 가족의 명예를 회복한다 그것만으로 또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그런 감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 계신 분보다 감히 말하자면 제가 한 10배쯤은 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매우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그 마음이 이만큼 오셨을 건데 저는 아주 죄송하지만 제가 더 셀 것 같아요. 짐작을 하실 건데 제가 웃고 말하지만 그냥 그 다음 단계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고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뭘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다. 그래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막 끝으로 갑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과 더불어 신당의 그 출범 선포식 그 회견문 읽으셨어요? 잘 썼던데요?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시대인식이 대충은 맞는 건가요? 그 점에서 시대인식이 같고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말도 했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누구냐 물었더니 김건희 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은 점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도 현재까지 보면 윤석열 정부와 화해하기는 글른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대선 과정을 총선 이후에 당을 만들었으니까 그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한동훈 장관과 연정을 해서 손잡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고 민주당과 손잡을 리 만무하죠.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갈라섰는데 총선 이후에 지분을 요구하고 지분을 받아서 한동훈, 이준석 연정을 꿈꾸고 있을 거다. 꿈꿀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결정적 차이가 있지만 지금 말했던 그 부분에 한해서는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통점이 그만큼이 있다 그런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도함,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기에 종식시키는 노력은 그 점에 있어서는 같이 하면 좋겠죠. 자, 시간이 9시 2분 전입니다. 제가 진행을 정말 잘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이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서 왔다. 거제도? 예. 어디서 오셨나요? 샌프란시스코요? 자, 일로 오세요. 잠시 일로 오십시오. 아니, 잠깐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마 이 행사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여기 서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는 원래 사시는 거예요? 예. 자, 자기 본인 소개하시고요. 예. 저 부끄럽네요. 아니 우연히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여기 한국에 놀러 왔다가 이제 연말에 휴가차 와가지고 이제 딸이랑 이제 이렇게 덕수궁 이렇게 돌다가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여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요? 아니요. 조국 예. 아니 조국 교수님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었으니까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온 가족이 이겨내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성함은? 배문주예요. 우리 배문주 선생님께 우리 두 선생님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유학 갈 때 샌프란시스코 건너편에 살았었거든요. 그 베이 에어리어라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건너편이 버클리인데 거기서 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대가 아주 익숙한데 그 오셨다 그러니까 반갑고요. 그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2019년부터 마음 써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 잊지 않고 잘 앞으로도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이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물 드릴게요. 제가 요걸 드리겠습니다.
굉장합니다. 자, 이제 그 우리 조 작가님 마무리 말씀 듣기로 하고요. 좀 아쉽지요. 내가 이 공간에서 제일 연장자다. 꽤 많이 연장자가 계십니다. 잘하셔야 돼요.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네.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저기. 저 뒤에 우리 여자 선생님. 네. 올해 방년 네? 53년생. 젊으신데. 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경매도 아니고. 자, 나는 53보다 높다. 안 계신데 보다. 아닌가 봐. 어디요? 네. 네, 선생님은 올해 방년 그걸 물어보시는 건 실례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3년 선생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네. 아, 네. 동생분하고 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가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아시죠? 저도 광주 콘서트는 다녀왔는데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2023년 마지막 북 콘서트란 이름으로 마지막이고 정말 여기 오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이렇게 술 먹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멋진 예술 공연 보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을 시기인데 어려운 주제로 사실은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자리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저희 급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좌석도 뭐 급하게 만드느라 큰 데도 못했지만 이렇게 꽉 찰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작가님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 사실 뭐 바쁘실 테고 선약도 있으실 거 할 텐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딱딱한 얘기하는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 행사로 북 콘서트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뭐 다음 내년부터 또 다른 이런저런 행사나 활동들이 있습니다만은 책 얘기는 이걸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 특히 마지막 북 콘서트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각각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띄엄띄엄 그 마이크 잡으셨던 분들의 그 말씀 속에서 여기 마이크 안 잡으신 분들의 마음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제가 짧은 강의할 때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끄덕여 주신다거나 눈으로 이렇게 저를 봐주시는 그 모습에서 공감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저로서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온갖 일들이 있었고, 돌이켜보면 사실은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일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왕왕 많이 했습니다. 그때 19년 전까지는 제가 이제 곁으로 뭐라 하든 간에, 내가 계획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작전을 짜고 계획표 만들어서 성취하고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 다수는 다른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저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엘리트주의자는 아닌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19년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아는 교우 관계가 급격히 바뀌어 나갔습니다. 저하고 아주 잘 알았던,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가 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거나 사라졌습니다. 그게 사실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저하고는 단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학연, 지연, 어떤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잃지 마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샌프란시스코 오신 분이나 아까 우리 방배동에 식당 하시던 송사경 선생님이나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다. 또 저희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부터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북콘이다 보니까 약간 좀 감성적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 아까 저는 막 계획을 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작전을 짜고 이렇게 살았고 그걸 성취를 하면 이제 성취감 느끼고 운동을 해도 턱걸이 반드시 내가 몇 개 해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약간 이제 모범생인 거죠. 범생이죠. 그 지난 한 4, 5년 경험을 겪으면서 그게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엔 제가 결정하고 준비하고 집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제가 아둥바둥해도 제 뜻대로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일이 벌어져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느꼈나 하면 저는 그래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직 장관이고 전직 뭐고 이런데도 제가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라는 지위, 조국 말고 장관이니 뭐니 이런 지위가 없는 보통의 우리 시민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직 장관인데, 전직 민정수석인데, 전직 서울대 교수인데도 제가 검찰 수사 받아보고 당하니까 온갖 일들이 생기고 언론에서 어떻게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한테 큰 제 마음을 비우는 이제 성찰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4, 5년을 겪으면서 어떤 그 마음을 먹게 되었나 하면, 다 놓자. 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놓고, 표현이 그렇지만, 흐름에 따라 그냥 살자. 막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 순간 느끼면 느끼는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살자. 그래서 막 아둥바둥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지 않고, 안 그러면 제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모범생적인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다 놓고 그냥 보통의 시민들과 어울리면서 그 마음에 따라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살자. 그 시민들의 마음을과 같이 하면서 그냥 흘러가다가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있으면 나쁜 일 생기고 이런 마음으로 약간 도통한 느낌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금 저를 버틴 힘이다. 요약하자면 시민들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알지 못한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하고 사적인 연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와주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덕담해 주시고 이게 저와 저 가족을 살렸다 생각하고 그 속에서 제가 저를 도와주고 저의 부족함과 흠결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제가 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가불선진국 저자 조국입니다. 먼저 가불선진국이 10만 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서 읽어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셔서 저자로서 많이 기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권 선진국을 넘어 사회권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 28일 가불선진국 10만 부 발간을 기념으로 해서 조국
내일의 조국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북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연하고 최경영 기자님이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로 다룰 것인데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사회권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 노동, 복지, 의료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는 것,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권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23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은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나라 국가 사회적으로나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또 시민 여러분도 뜻과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12월 28일 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